자,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엔 106쪽 적시성하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어쨌든 요즘 날씨가 워낙 쌀쌀한 날씨라, 추운 날씨, 쌀쌀한 게 아니라 추운 날씨라 감기들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 제가 지난주 수업할 때 감기 기운이 좀 있었어요. 버텼어요. 그 이튿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강의를 해야 되니까 버텼어요. 근데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이제 비틀거리고 걸어서 요 위에만 올라가면은 멀쩡하거든. 제가 요 위에만 올라오면 멀쩡해요. 여기서 쓰러져 있다가도. 근데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병원 안 가면은 내일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전에 제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어도 독감일 확률이 있답니다. 올해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독감 예방접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야 된 거야, 결론은. 그래서 독감인가 아닌가 검사를 하더니 독감은 아니래. 음성이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성으로 나왔다가 그 이튿날 다시 독감이 걸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이게 또, 근데 계속 입원해 있을 수가 없잖아, 강의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또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감기 때문에 지난주 빠졌잖아. 다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분도 지금 감기 때문에 지난주에 빠지셨는데 또 안 오셨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병원 잽싸게 입원하셔야지. 자, 어쨌든 이번에 검증 가능성하고 나왔어요. 그 검증 가능성 옆에다가 적시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부터 할 차례죠. 에이, 잘못 썼네. 자, 그 검증 가능성하고 나와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 주셔야 돼요. 화살표 끌어서. 이거 필기해야 붙어요. 똑같이 필기해야. 이렇게 김, 성, 일, 은. 중간에 또 그리고 안 쓰는 분이 위험해요. 김성일은 미남이다. 검증되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검증 가능성이란 말의 의미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검증 가능성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서로 다른 누가 판단을 하건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때만 검증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주 옛날엔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했어요. 제가 동탄행정고시학원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도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몇이에요? 20. 몇이에요? 모두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근데 지금은 이건 아니고 작년에 촛불 집회 때 있잖아요. 광화문 내거리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광화문 내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커다란 헝겊 2개를 붙여놨어요. 제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을 크게 2개 붙여놨어요. 그 사진을 크게 2개. 하나는 김성일.
보신 분 계실 거야. 하나는 옥동자. 그래고서 이 위에다 누가 더 잘생겼나 써놨어. 그러니까 저 도장찌개 위에 요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한테 딱지를 붙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처럼 들더니 막 붙여대더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걔가 제 아들이에요. 그래. 또 막 붙여. 또 누가 붙여.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는 장님이에요. 그래. 또 막 붙여.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남편인데요. 뭐 그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김성일이 미남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이 김성일이 미남이라고 한 거죠. 이게 검증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 보니까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뜻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로 말장난을 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서술이 목적 처가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의 자체는 그래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 가능성 살펴봤습니다.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죠. 대부분 전부가 김성일이가 미남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성일이 미남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면 김성일은 미남이고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적시성. 적시성은 한마디로 적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야구할 때 적시타 친다 그러죠. 적시타. 적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읽어볼까요?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이해가능성. 비교 가능성도 복잡했지만 이해가능성도 조금은 복잡해요.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복잡하게 강의를 하면은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간결하게 강의하는 거죠. 그게 이해 가능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시험에 꼭 나올 게 틀림없어.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야. 근데 그걸 강의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일부 분들이 이해를 못해. 나올 건 틀림없는데. 이거 강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판단하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한 70%는 이해를 하는데 30%는 이해를 못해. 강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흔히들 말하면 자본등식, 재산법, 손익법과 관련한 계산 문제, 일명 왕자, 그리고 기말자본 계산하고 자본 증가액 감소액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 나간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빼놓고는 이미 9, 10월에도 나갔고 11, 12월에도 나갔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약간 속도 있게 나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부 분들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일부 분들이라고 뭐 하기는 그렇고,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여기 인원이 많아도 다 봅니다. 한 분이 한숨 쉬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은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다 어렵게 느껴진 건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 한두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나름대로 약간의 좌절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진정한 이해가능성이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분이 제 강의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연세가 드시긴 했는데 공부하시기 싫으면 강의 그만두셔야 되는 건 맞아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옛날에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학원이 망했어요. 흔히들 문을 닫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 학 쪽으로 다 옮긴 게 아니라 옮길까 말까 보면서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강의를 들으러. 그때 한 10몇 분이 오셨어요. 10몇 분이. 그 중에 리더가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뭐 설명하냐면 그 왕자 설명할 때였어요. 들으셨으면은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알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한 문제 딱 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 되는데 한 문제 딱 푸는 사이에 한 분이 나름대로 주동자지요. 사람을 주동을 하려면요 사람 팔자를 갖고 바꾸면 안 됩니다. 그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다 나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휴식 시간 지난 다음에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하나. 이 분이 계셨던 이 학원 회계 문제 조금만 어려우면요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오던 학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광고를 두 번째로 많이 하던 곳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하던 곳.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거기는 특강하면은요 전국에서 몰려. 강원도에서도 몰려오고 부산에서도 몰려오고. 왜? 회계를 너무 쉽게 잘 가르쳐요. 물론 시험엔 하나도 안 나오죠. 1년 내내 뭐만 가르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상을 건너가지를 못하네. 흔히들 말하는 요게 제가 저희 11, 12회로 나간 기초 강의 있죠? 근데 제가 나간 기초 강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날마다 연구 계정, 실제 계정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하네. 분계, 전기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들으면 어때? 다 이해가는 게 어머 저 사람 정말 잘 가르쳐줘. 중요한 거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원이 굉장히 많은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합격자 전멸이래요. 이번에 합격자 전멸이래. 이거를 14회 때도 이번에 합격자 하나도 없대 이 소리 들었는데 15회 때도 이번에도 합격자 전멸이래 이 소리 들었고요. 16회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시던 분들은 떨어진 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 16회 때는 다행히 조금 몇 분 붙었나 봐요.
10질에 또 합격자 한 명도 안 났다 이 소리 들었어요. 결국 문 닫았어요. 거기서 강의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가르친다. 결론은 뭔 얘기냐?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쉽게 강의하면 뭐합니까? 여기 한글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다면 제 강의가 쓸모없는 강의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 나 한글도 알고 구구단도 알아. 그러면은 네 강의가 다 이해 가야 되냐? 아니죠. 한글 알고 구구단 아는 상태에서 뭐도 해야 돼.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까지 해야지. 노력까지. 그분한테 제 강의가 진정 이해 가능한 강의지 시간만 채운다고 다 붙는 그런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2번,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는 강의 안 하고 쉬운 문제만 강의하면 어우 저 사람 정말 잘 가르쳐. 이해하기 쉬워.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뭔 얘기예요? 그렇게 강의하면 다 떨어진다. 이 얘기죠. 어쨌든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원 합격률 제일 높아요 하는 그 학원보다 회계 점수는 평균 10점 이상은 높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3번,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한글도 알고 구구단도 알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부지런히 나오고 복습하고 합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회계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회계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몇 년 전인가요?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여기서 아주 젊었을 때 몇 년 동안 공인회사 공부하다가 포기하셨다가 오셔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시는데 내가 회계사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회계는 걱정 안 해요. 이 소리하고 들어오셨다가 모의고사 한번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60대 분이에요. 그런데 자격증 따고 우리 수강생들이 소개시켜줘서 취직을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원이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취업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어쨌든 이해 가능성이란 말의 의미가 그 뜻이에요. 제가 책 읽기 전에 서론을 했던 얘기들이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사례가 그냥 이해 가능성을 그대로 설명한 얘기였습니다. 자, 5번에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아무리 보강적 질적 특성이 극대화된다 하더라도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없다면
그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란 뜻입니다. 2번,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자, 여기 이 책에는 이제 그 문제 안 넣은 것 같은데,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책에다 그 순서를 안 넣는가? 그 순서가 중요한 줄 알고 그거 외우느라고 밤새는 분들이 계실까봐.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그 순서를 묻지는 않는데, 근본적 발음이 헷갈려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효과적인 절차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건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3.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배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라면 비검적이 정도는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다. 비검적이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은 감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 보고 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이나, 이상하네요. 제가 책을 다 수정한 것 같은데 요게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정을 안 했는지 제가 잘못 수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목적 적합성이나 뒤에 5자를 표현 충실성으로 바꾸세요. 표현 충실성으로. 옛날에는 표현 충실성이 아니라 충실한 표현이었었어요. 아주 옛날에. 하기는 뭐 지금도 공인회계사 책에도 충실한 표현하고 나와 있는 그런 성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얘들이 실수했나 제가 실수했나 모르겠네. 기준원에서 실수했나 제가 실수했나 모르는데 아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이나 표현 충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수할 수도 있다. 비교 가능성의 감소는 감수할 수도 있다. 비교 가능성의 감소는 감수할 수도 있다. 결론은 꼭 비교 가능성이 감소만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검적이 모두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비검적이의 감소는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에는 이 문단이 그대로 나오겠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전진적용으로 인한 검증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시험은 기준서에 나와 있는 문단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걸 골라라네요.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얼마씩 벌기 위해서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원가가 얼마가 발생해야 돼요? 20억. 정보 제공자도 원가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를 만드는데도 원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보 이용자도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면 비교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결론 2번은 맞는 말인가요?
3번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합니까?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4번 목적적 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까? 결론은 4번도 틀렸네요.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 또는 변경시키는 건 예측 가치를 갖는 거예요? 확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확인 가치를 갖는 거죠?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제2절 해놓고 108쪽에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잔존문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기업회계 기준서라는 게 나왔을 때, 기업회계 기준서라는 게 나왔을 때는 옛날엔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아직도 시중의 책들은 재무회계 개념체계하고 나와 있는 책이 꽤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말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로 바뀌었다가 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말이 다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국제회계 기준이 제일 처음에 도입됐을 그 당시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라는 곳에 있었던 문단의 일부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그대로 넘어와서 인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아직 남아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잔존문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내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잔존문단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가? 기본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 뭔 얘기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해야 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전제 조건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합격을 위한 전제 조건. 결석하지 말아라. 그렇죠? 불가피하게 결석을 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동영상을 꼭 듣고 와라. 근데 동영상 한 번 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학원에 한 번 수업 듣는 것과 동영상 한 번 듣는 거는 효과 차이가 상당할 겁니다. 학원 한 번 듣느니 동영상 두 번 들어야 아마 그 효과는 거의 같을 거요. 결석하지 말아라. 결석만 하는 뭐예요? 최소한 복습 좀 하자. 근데 꽤 많은 부분에서는 이론 문제는 그냥 많이 읽기만 하면 돼. 이론 문제는 다독이 핵심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특수한 사람이라고요? 세상 특이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저 별천재들 다 만나봤어요. 이 사람아 나도 한 머리 해. 네, 알아요. 내가 IQ가 180이야. 네, 알아요. 그 못지않은 대단한 두뇌들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최소한 회계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 내가 예외가 있다는 걸 입증해 주지. 내년 이맘때 그럴 거예요. 제가 참 건방졌어요.
제가 옛날에 농담이 아니라 애들 가르칠 때는 애들이 엄마 손잡고 학원을 딱 들어오면은요, 들어오는 그 순간요, 걔가 대학을 어디 갈지까지 저는 얼굴에 다 보고 알았었어요. 걔가 취업을 어디 할 수 있을지까지도 다 알았어요, 제가요. 농담이 아니라. 말 안 되는 거 같죠? 정확하게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여기. 여기. 서운대, 이게 딱 써 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인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옛날에 그 누군가 떠올라요, 그냥. 워낙 많은 학생들 강의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누군가 떠오르는데 정확히 그 전체를 그대로 밟습니다, 이게. 예외는 없어요. 내가 예외 있다는 걸 보여주지. 나 계산 문제 끝까지 한번 안 쓰고 한번 해볼 거야.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수기 쓰세요. 이론 문제는 열심히 썼다. 계산 문제는 열심히 읽었다. 붙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기본과정 설명하다 여왔네. 기본과정 결론 뭐예요? 결석하지 말아라. 복습 좀 하자, 제발.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자. 이게 기본 과정이었어요. 자, 거기 기본 과정이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럼 그거는 합격을 위한 기본 과정이고, 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기본 과정에는 1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재무제표는 아예 씁시다. 그 기본 과정 나와 있죠? 기본 과정 옆에다 이렇게 계속 기업 이렇게 쓰세요. 계속 기업. 짧게 말하면 계속 기업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서는 계속 기업을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된다. 그래, 이제 아주 옛날에는 계속 기업이란 말의 의미가 뭔 얘기냐면 우리 기업은 계속될 것이다. 영속할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기업이 어떻게 되는가? 1번 보니까 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2번. 따라서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볼 것 같으면 이거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서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자. 계속기업이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 계속기업이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 그러면 모든 기업은 다 계속기업을 가정해야 되는가? 아주 옛날에 모든 기업은 당연히 전부 다 계속기업을 가정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기업이 다 계속기업을 가정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만약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를 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 기업이 아무래도 곧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으면 주석 같은 데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 곧 망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거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래도 경량활동을 청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뭔 얘기냐? 장사는 잘 될 때 그냥 회사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은 종업원 수가 300명인데요. 아, 200명은 자르고 앞으로 100명 수준으로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공시를 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거나 의도나 필요성이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면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땐 반드시 공시를 해라.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기본 가정으로 오는 것. 저는요, 지금까지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건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았어.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버릇상 문제를 많이 푸니까, 문제를 읽는 것보다 지문에 먼저 눈이 가요. 그래서 당시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저의 심정을 그대로 보면 1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한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그러한 거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잠시 뒤 109쪽 1번의 2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어쨌든 옳은 말입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 2번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고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는 게 딱 티가 나요. 왜 오늘 이거 설명하고 넘었으면 다 통일이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맞는지 틀린지를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102쪽에서 설명했어요. 102쪽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거기 땡글뱅이 2번 발생기준이란 뭘 말하는가?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 것,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결론은 2번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역대 강의하면서 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하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맞는 말이에요 하고 통일이 안 되는 경우를 본 사례는 오늘이 처음이네. 여러분들이 아주 진득하시고 과묵한 성격이라 그러신 건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인가? 그걸 모르겠네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발생기준 회계를 설명한 표현이고 맞는 말입니다. 4번 먼저 볼게요. 4번.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 복습하셨나 보구나. 제가 지난번에 실수로 말을 한 게 있네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는 9강까지 강의했죠.
분계 17개는 19강에서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 얘기냐면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다음 주면 언제예요? 16일인가요? 16일까지는 19강까지는 공부해 오셔야 맞습니다. 최소한. 그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1강부터 9강까지는 이미 숙제 내드렸고, 거기서 이제 자산 설명 드릴 때,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설명 드릴 때 자산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자, 여기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에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가장 최근에 복습을 해 오신 거라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믿고 있고요. 나는 처음 듣는데 복습을 안 하신 겁니다. 자, 결론도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이것은 잠시 뒤 110페이지 맨 위에 5번에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그러면 3번.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고,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거 역시 맞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뭐 나왔나 하고 이 문제를 척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1번 읽어보니까 옳은 말이네. 2번 읽어보니까 옳은 말. 3, 4, 5 모두 옳은 말.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지문을 다시 읽었네? 다 옳은 말이네? 이게 도대체 뭐야? 바보처럼 문제를 미리 봐야지. 문제를 보니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기본 과정을 물었잖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기본 과정을 설명한 게 몇 번이냐 이거예요.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를 너무 덤벙거리고 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됐고요. 109쪽. 거기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 기본 요소,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 자산, 부채, 자본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줄여서 말하면 내자로 뭐라고 말해요? 이걸 압축해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을 내자로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재무상태. 수익, 비용, 그리고 이 수익, 비용을 비교한 결과인 이익. 수익,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이익.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재무성과.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를 부르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5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여러분들이 이제 7개 전체 재무제표를 배우는데, 바로 그 전체 재무제표는 여기 나와 있는 5개가 다 분산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인식 및 측정하고 나는데, 우리가
어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를 장부에 제일 처음에 적는 걸 인식한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출생신고를 한다. 자, 이건 언제 인식해야 돼? 하고 묻잖아요. 제일 처음에 장부에 언제 적어야 돼? 요 뜻입니다. 출생신고 언제 해야 돼? 요 뜻이죠. 측정을 한다. 얼마를 적어야 돼?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얼마라고 적느냐. 짧게 말하면 언제 얼마라고 적니? 이 표현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라고 적을까?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인식이라고 났어. 인식. 그러면 출생신고를 언제 하느냐 이거죠. 사람이라고 보면은 출생신고 언제 하느냐? 회계로 보면 장부에 언제 적는가? 자, 핵심적인 거 먼저 암기할게요. 1번. 자산의 인식이 나왔고 그 중에 1번. 자산은 핵심적인 것만 잠시 후에 읽는 거 반복하는 것만 밑줄 그시면 돼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게 핵심입니다. 2번 부채는 먼저 핵심적인 거 먼저 살펴보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줄여서 말하면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결론,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4번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결론,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상하다. 잠깐만요. 여러분, 반가로 1번에 자산의 인식이 나와 있죠. 반가로 2번에 부채의 인식이 나와 있죠. 반가로 3번에 수익의 인식이 나와 있죠. 반가로 4번에 비용의 인식이 나와 있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자본이 빠졌어요? 이게 책을 잘못 썼나? 여러분, 자본이 왜 빠졌을까? 자본이. 그쵸?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인식 기준이냐 부채 인식 기준은 있어도 자본의 인식 기준은 없는 겁니다. 왜? 자산이나 부채가 결정이 되면 자본은 무조건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4개 먼저 암기할게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 빨리 암기하세요. 1번.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연결해서 4개 쫙 읽어보세요. 시작.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암기. 한 번만 더 하고 고개 들고 할게요. 1번, 처음부터 시작.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저를 잠깐 보세요. 고개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도전! 고개 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저를 볼까요? 우리가 자산의 정의를 설명드릴 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산의 특징 4가지를 설명드렸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뜬금없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거야. 자, 내가 자산을 딱 취득을 했어요. 뭐 어떤 물건을 사왔어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취득이 된 상태에서 얘를 자산 처리할까 비용 처리할까 봤더니, 야, 이거 나한테 돈을 좀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있겠는데 싶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야, 이거 도움 좀 되겠는데 싶으면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2번에 보니까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자, 내가 지출을 했어요.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 이거죠. 저를 잠깐. 오늘 점심 사드셨죠? 해먹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일단 사드셨죠? 점심값 얼마 주셨어요? 5,000원? 자, 지출이 발생했네요. 이분이. 자, 오늘 점심 사드셨으니까 당해 회기기한 후, 그러니까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오늘 연말 이후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계속 뭔가 드셔야 돼? 그거 비용이라고. 그거 비용이라고. 요 얘기야.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지출의 효과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로. 장기간 미치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미치는 게 아니라 지출의 효과가 금방 끝나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 말뜻 이해하셨죠?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면 비용, 장기간 미치면, 당해 회계기간 후에도 미치면 그건 자산, 이런 뜻입니다. 2번 설명됐고, 부채는 이미 인식기준만 외우면 됐고, 3번 인식기준만 외우면 됐고, 4번 인식기준만 외우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4번에 2번을 설명드릴 차례인데, 저를 보세요. 4번에 2번을 보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저 뒤에 있는 내용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왜 보고 오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보고 오는 게 이야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수익 또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발생기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왜? 앞에서도 배웠죠?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이익계산을 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데 발생기준으로 계산하라. 비록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하는 기간에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누가 물어요. 발생기준이 뭐야? 그러면은 길게 정의는 내렸잖아요. 비록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주는 것. 맑기 못 알아들으면 그냥 짧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수익 비용의 인식 기준이 뭐야? 그러면은 발생 기준이야. 그게 뭔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도 돼. 이거는 이제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수익은 실현 시점에서 인식하고, 바꿔 말하는 수익은 실현 기준에 의해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 기준에서 인식하는 것. 이거를 합쳐서 발생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생 기준이란 말이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이건 넓은 의미의 발생 기준이고, 이건 조금 좁혀놓은 개념인데, 한마디로 이거죠. 수익은 확실한 놈만 수익 처리하고, 비용은 발생 가능한 놈을 모두 비용 처리하는 것. 원래는 말뜻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웬만큼 하는 사람이 이거 말기 못 알아듣거든. 회계 좀 잘하는 사람도 이거 말기 못 알아들어요.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 한마디로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비용은 발생기준에 의해서 인식하는데, 그냥 발생기준이라고 하면은 너무 광부 추상적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인식한다. 자, 이 시간에는 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요 말만 한번 연습하고 가자고요. 따라서 같이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한다. 한 번만 더 시작.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한다. 그래서 지났듯 한 말이,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안 드렸거든요. 1월 강의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월 강의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초 강의를 먼저 해결하셔야 해요. 기초 강의 11, 12월에 진행한 강의, 최소한 이 책에서 지난 강의를 38강인가 35강인가 했던 거, 11, 12월에 했던 거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다 들을 수 없다면 손익의 결산 정리까지만이라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나는 기초가 해결이 되었다. 그분들은 1월부터 언제까지냐, 지난번에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늦어도 2월 말까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늦어도 2월 말까지 제 카페를 보면은 원가 회계를 잡아라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가 회계를 잡아라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이거요, 2월 말까지 늦어도 2월 말까지 반드시 3회 이상, 반드시 3회 이상은 꼭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강을 해 주셔야 돼요. 강의 자료는 거기 있는 거 출력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 책으로 보셔도 돼요. 페이지 수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문제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어도 문제 유형은 같아요. 약간 추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원가회계는 바뀔 내용이 없거든요. 원가회계를 잡아라 3번 이상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날 배운 것만 반드시 이해하면 돼 하시는 분 계시긴 합니다. 이거 안 들어도 3, 4월 되면 원가회계 한 차례 설명해요. 정식으로. 5, 6월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또 설명을 해요. 2번 설명을 분명히 해요. 빼먹지 않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2번 갖고 여러분들한테 완전하게 숙달을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 구성이라도 완전히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문제풀이 기술은 완전 숙달이 안 될지언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정도까지는 감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이상 들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요거 숙제 내드렸고요. 자, 결론은 이 시간에 마지막 했던 건 결론 이거예요. 비용의 인식 기준은 뭐야? 그러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바로 뭐냐?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킬 때,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킬 땐 어떤 식으로 대응을 시킬 것인가? 대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